이 주제는 생명을 살리는 수학 이렇게 잡았죠. 그래서 지금 오늘 13번째 시간인가 이런데 제가 뭐라고 하는지 뭐 기억하는 분은 한 분도 없죠 사실은. 그냥 놀러 와가지고 떠들다가고 그래서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일단 요약해보려고. 우리 아이가 수학을 잘하게 하려면 여기서 잘한다는 건 누구와 비교해서 더 낫게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이 고려체에서 하는 모든 말씀은 제 마음 안에는 절대로 그런 비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일단 개념을 바꿔야 되죠. 제가 수학 공부 잘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건 누구와 비교해서 잘하게 하는 방법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재능을 사장시키지 않고 잘 발휘하게 하는 것, 이게 잘하는 거죠. 누구보다 잘하는 거, 이거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을 바꿔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이 그 장기적 관점에서 수학 공부를 잘하게 하려면, 다시 말하면 우리 아이들이 물려받은 고유의 재능을 사장시키지 않고 잘 발휘하게 하려면,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게 하려면 이 말이죠. 수학 공부 영역에서 원래는 해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뭐겠어요? 누가 말해보지? 무슨 첫 번째는 옛날에 내가 어디서 생각 가서 이거 보여드렸나 이 이야기 한번 했나? 우선요 뭐 모든 영역이 그렇지만 우리가 아이를 이제 학습과 관련해서 아이를 이제 잘 키우고 싶어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불안해하고 그러죠. 근데 학습 영역은 이제 크게 이제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유아기 때부터 우리가 초등학교 시절에 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전에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아이와의 관계 형성이죠. 그러니까 수학 공부도 마찬가지고 잠수나 영어를 해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아이들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형성하는 것, 이게 중요해요. 울려요? 울리지? 안 울려? 괜찮아요? 이걸 이제 유아교육 이론가들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애착관계 형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이에게 우리가 항상 너는 소중하단다, 엄마는 너를 어떤 경우도 사랑한다, 이 말을 늘 해야 돼요. 제가 귀가 딸토록 엄마한테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이게 안 되거든. 여러분들 키워보니까 제정신으로 이게 됩니까? 제정신으로 되는 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안 돼, 사실은. 립 서비스는 될지 모르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서 얘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엄마는 어떤 경우도 너를 지지하고 응원한다, 이 말이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봐야 되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된다고 자책하면 안 돼. 왜? 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미안한 말이지만 항상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왜? 저도 아이를 키워가는 과정에서 해보니까 정말 나로서는 안 되더라고. 그래서 늘 뚜껑 열리고, 제가 표현한 대로 충동 조절 장애 증세가 심각해서 많은 엄마들이 내가 정신과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죠. 근본적인 문제죠 사실. 아이가 뭘 잘하려면 자존감이 높아야 되는데, 이 자존감은 성취, 결과, 등수 뭐 이런 걸로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전국 1등 한다고 자존감이 높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 자존감은 절대로 그렇게 외형적인 결과와 비례하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구로부터 존중을 받고 있는가, 여기서 이제 자존감이 결정되는 거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특히 주로
엄마와 생활하니까, 엄마 아빠와 생활하니까 엄마 아빠로부터 자기의 근원이잖아요. 자기를 있게 한 근원인 엄마 아빠와의 관계가 정상적이라 해야 되죠. 그 정상적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뭐 용돈 주고 밥 먹여주고 옷 입히고 이건 당연히 하는 거예요. 이건 근데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동물도 해요. 동물도. 우리가 정상적이라고 하는 건 그게 아니고 정말 생명을 살리는 마음 이거죠. 이게 잘 형성되어 있어야 수학 공부를 할 때도 뚜껑이 좀 덜 열리고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죠 사실. 그 수학 공부 이전에, 잠수는 영어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만약에 안 되잖아요. 스스로 점검하고 안 되면 다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죠. 뭐 다 안 되지만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는 사람을 찾아요. 찾아. 그래서 그 되는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이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렇게 대하게 된 이유가 뭔지 이제 그걸 빨리 발견해야 돼요. 다 안 되니까 동년들도 다 안 돼. 그래서 언니한테 조언하면 더 쪼아라 하고 막 지금 안 쪼아놓으면 나중에 사춘기 되면 하나도 못한대 하면서 그때 못할 때 대비해서 지금 더 잡아라 뭐 이런 조언을 다 하거든. 이거 완전히 뭐라고 말하기 어렵네. 아주 온건하게 표현하면, 성경의 표현을 빌려서 하면 진짜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이런 비참한 일이죠. 그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야 돼요. 안 그러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해요. 최근에 내가 상담하는 많은 경우 보면 다 이 문제죠. 또 내가 하도 뭐 많은 사람들 만나니까 다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면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문제의 표면적인 현상은 여러 다양한 모습을 보여요. 근데 그 모든 다양한 현상들의 딱 원인을 찾아 올라가면 대부분이 딱 하나의 소급되죠. 뭔가 하면 애정결핍이다. 애정결핍. 그러니까 애착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서 아이들이 자존감이 낮은 거죠. 그러니까 항상 불안해요. 그러니까 사실 원인이 굉장히 간단하죠. 요즘 만나는 뭐 우리 현정씨 동생도 지난 토요일날 내가 축구하고 오니까 개명이 엄마네 집에 이렇게 상담하러 왔던데 여기도 이해하거든. 직장생 교습소로 한대. 그래서 8시 넘어서 퇴근하니까 꼬마들이 이제 엄마 사랑을 충분히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애정결핍이 신경질로 나타나고 그래서 계속 짜증내고 신경질 부린다고 상담받으러 갈까 걱정하더라고. 그래서 언니가 내한테 데리고 왔어. 이건 사실 가벼운 경우죠. 틱 같은 건 개미 엄마 집에 한마 딱 데리고 오면 틱이 없어져. 농담 아니고 진짜로요. 애들 틱하고 이런 거 불안하고 이런 거거든요. 근원적으로 자존감이 부족하고 그런데 자기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들 딱 만나면 금방 해소돼. 신기해. 저는 이런 경우 2번이나 있는데 이 금요일에 오는 이분 애들이 그렇고 그 이분이 처음에는 잠수는 영어 때문에 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 모임이 성경공부 모임이니까 제가 이제 그 다른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또 참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하고 이런 거 듣더니 이 엄마가 잠수의 질문을 어디로 가고 없고 막 울면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기가 사실 현저하게 자존감이 낮다고. 자기가 너무 자존감이 낮으니까 애한테 여유있게 대할 수가 없죠. 우리 엄마들이 애 왜 잠 줄 알아요? 근원적으로 우리가 행복하지 않아서 그래. 내가 행복하면 넉넉해지거든요. 그러면 웬만한 건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 뭐 제 이야기예요 사실. 내 인생에 여유가 없으니까 마누라가 한마디 하는 것도 내가 그냥 못 지나가는 거야. 그게 신혼초예요. 마누라 한마디만 딱 하잖아요. 실수하잖아. 실수도 아니지. 여자들은 보통 감성적으로 이야기하니까 내가 보기에 좀 비논리적이지. 그럼 내가 그걸 못 지나간다니까요. 니 방금 뭐라 했노? 이래가지고 시작해가 새벽 3시, 4시까지 내가 들들들 볶아가지고 한마디 대답하면 또 대답을 꼬투리 잡고 또 막 추궁하고 막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내가 자존감이 낮으니까
이걸 꼬투리로 삼아서 그래 내가 잘못했어요 여보 뭐 이렇게 내 마음을 풀어주기를 바라는 거야. 이미 나는 사이코니까. 근데 우리 와이프는 절대로 또 거기에 대해서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이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그 말 들리고 새벽 3시까지 4시까지 쪼다가 결국엔 내가 잘못했다 한다니까. 내가 계속 추궁하니까 우리 와이프 막 울 거 아니에요. 울고 막 또 가끔씩은 또 대들다가 대들면 내가 더 큰 막 고함을 질러가지고 제압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좀 대들어보다 안 되면 다시 울고 막 이러다 보면 새벽 3시 4시 된다니까. 새벽 3시쯤 지나가면 어떤 기분이 드는 줄 알아요? 이 아무것도 아닌 일로 이 소중한 잠 못 자고 소중한 시간을 허비했다는 것 때문에 더 분한 거야. 여러분들 애 잡다 보면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로 내가 뚜껑 열려가지고 애 잡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원통하고 또 분해지는 거야. 그러면 또 스스로에 대한 막 분노 때문에 애한테 더 고함 지르고. 그럼 새벽 3시, 4시 지나가면 이제 제가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그때 되면 이제 내가 다시 잠을 딱 하는 거야. 그래가 달래야 돼요. 왜 잠을 자? 나는 그냥 이렇게 불편한 상태에 잠을 못 자거든요. 그래서 다시 내가 또 막 무릎 꿇고 손잡고 밀고 막 여러분들 애들한테 침대에 가가지고 하는 거하고 똑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화해하고 뭐 이렇게 해야 이제 잠이 오고. 내가 왜 이런 패턴을 계속 반복했는가 하면 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죠. 제 어린이 시절의 유년의 애정결핍.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했죠. 아버지가 그 병을 앓다가 폐병을 앓다가 돌아가셨는데 요즘은 뭐 폐렴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는 이제 치료약이 없는 그런 질병이었어요. 그래서 시립의료원에 계속 지금 대구의료원이죠. 옛날에 뭐 우리 기억에는 뭐 버스 타고 한참 시골로 들어가야 대구의료원이 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바로 여기 있네. 그 대구의료원에 계속 입퇴원을 반복하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 유아기 때 엄마는 계속 공장에 다니면서 성경 공장에 다니면서 반밀하고 이교대하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방치되다시피 사명제가 그렇게 컸죠.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저는 이제 엄마를 떠나서 친척집에 보내줬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2년을 버티다가 안 돼가지고 형은 전라도 전주에 있는 큰 고모님 댁에 안경점 사관으로 갔고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저는 4학년 때 서울에 있는 큰 외삼촌 집에 동생은 작은 외삼촌 집에 한 명씩 가게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지금 뭐 필름이 몇 가지 돌아가는데 막 이런 눈치를 보면서 살았던.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진짜 암울했거든요. 미술 시간이 되면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 도화지를 준비해 갈 수 없으니까 크레용은 당연히 없고 지금도 생각 크레용은 막 비닐봉지에다가 동강 크레용 남들이 버리고 있잖아요. 다 주워 모아가지고 그 비닐봉지 하얀 데 넣어가지고 묶어가지고 다니고 이랬는데 학교 미술 시간에 그렇게 공포일 수 없고 또 방학 끝나고 개학할 때 제가 항상 어릴 때 그 하기 전날 꾸는 꿈은 뭔가 하면요. 선생님이 깜빡 잊고 방학 숙제를 검사 안 하는 거. 이걸 누구 꿈꾸는 거야. 방학 숙제를 내가 할 수가 없어. 그 방학 생활 뭐 이런 거 있죠. 탐구 생활 같은 거 나오는데 거기 보면 내가 대답할 수 없는 주관식 그 질문들이 많이 생각해 봅시다. 이런 거 있어요. 내가 손을 댈 수 없더라고. 돌아보는 사람도 없고 이러니까. 그리고 뭐 방학 그 생활 그런 책뿐만 아니라 다른 숙제 같은 거 많이 내주잖아요. 뭐 과학 뭐 작품 만들어 오라든지 뭐 이런 그림을 그려 이런 게 있는데 그 어린 시절에 제가 이제 부모의 보호와 양육, 지지와 격려 이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내가 굉장히 자신감 있는 척해. 어쨌든 검정고시 해가지고 제가 대학 갔잖아요. 대학 들어가서 미팅 나가면 상대방 아가씨가 이제 왜 호구조사 하죠. 중학교 어디 나왔노, 고등학교 어디 나왔노. 내가 다 검정고시 했다 하니까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다니까. 부잣집 아들 같은데. 그 농담하고 자기 놀리는 줄 알아요. 저 대학 1학년 때 실제로 뭐 했는가 하면 대구시내 여사대학만 돌아다니면서 미팅 주선하고 이랬다니까. 옛날에 지금도 기억나요. 신일여전 정문 앞에 그 남부중앙에 가면 신일여전 있죠. 그 정문 앞에 딱 서 있다가 그건 전부 여자만 학교 다니니까 내 친구하고 둘이 딱 가가지고 있다가 이쁜 여학생들 걸어 나오면 우리가 이제 프로포즈 하는 거야. 우리 과하고 미팅하자 하면서.
그래가지고 50대 50 미팅 만들어가 티켓 만들어 팔고 있잖아. 커플별로 다 만난 장소 따로 해가지고 한 커플은 뭐 예를 들어 다시 온 정문에서 이런 식으로 그래 50대 50 미팅하고 이렇게 그걸 내가 많이 했어요. 효성여대도 찾아가고 옛날에 효성여대 지금 효성타운 자리가 효성여대 자리거든. 거기 내 개구멍으로 막 맨날 들어가가지고 정문으로 남학생이 못 들어가 그 당시에 효성여대였으니까 그래 저 밑에 개울로 해가지고 철조망인데 그 사이로 쏙 들어가가지고 그 여학생들도 과에 찾아가가지고 막 미팅 주선하고 그 겉으로 보기 굉장히 자신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살았어. 근데 사실 알고 보면 현저하게 자존감이 부족해서 사소한 말도 내가 넉넉하게 지나가지 못하는 거야. 그 우리 아이들이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은 원인이 그거예요. 아이들이 물론 우리 엄마들 마음이 어디 깊은 곳에는 그렇지 않지만 삶에 쫓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여유가 잘 없고요. 또 대부분 엄마들이 뭐 저만 고생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그랬죠. 뭐 저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나름 다 어렵게 살아서 꿈보다는 현실이 좀 뭔가 좀 부족하게 생각이 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꿈으로 하면 다 강남에 가서 살고 남편은 뭐 유아인이나 뭐 송승헌 다 그러실 텐데 그렇게 된 사람이 거의 없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부족하게 느껴요. 내가 자존감이 낮으니까 내가 여유가 없으니까 아이에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자꾸 나가요. 그래서 이 근본적인 걸 치유하지 않으면 아이와 소통이 참 어렵고 어머니들 내가 그래서 녹음해보라 했죠. 내 하루 아이한테 하는 발언들을 한번 녹음 떠고 녹음 뜨면 쓸 말이 하나도 없어요. 미안한 말이지만 내가 담대하게 말해요. 쓸 말이 물론 호시호치 강의하는 엄마들은 좀 다르지. 근데 보통 엄마들 나가보면 하루 종일 하는 말 들어보면 다 했나? 뭐 해라. 이제 이것도 좀 이게 보통 수준의 말이죠. 예. 엄마가 진짜 목소리 크고 포악하더만. 아 진짜 착하게 생기고 이쁘게 생긴 엄마들이 애들 대하는 거 보면 완전 있잖아요. 우리 아파트 놀이터에 가끔 가보면 애가 어린이집 갔다 와가지고 그 5살쯤 돼 보여. 그 애가 뭐 지 장난감 산다고 계속 그 어린이집 가방을 뒤지고 있어.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고함을 지는지 내 목식가로 흉내를 못 내겠네. 무슨 전쟁이 전쟁. 자, 그 목소리로 애 수학 공부시킨다고 생각해봐. 이 보통 일이에요, 이게. 애가 뭐 수학 공부 생각도 하기 전에 벌써 쫄아가지고. 아니, 초등학교 들어가면 애들이 수학 시험을 치면 불안해가지고 실제로 책상 밑에 껌 붙이고 이런다니까? 초딩들이. 수능 치는 애들이 뭐 엿 싸먹고 이런 게 아니라 초딩들이에요, 초딩들이. 온갖 그 심리적 기제들 있잖아요. 그런 걸 막 한다니까, 초딩들도. 제가 이렇게 아이를 키우고 또 주변을 관찰하고 요즘 호시호치 제가 벌써 11년째잖아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가볍게 드러나는 현상이 이런 거예요. 신경질이나 틱이나 뭐 가벼운 거죠. 심한 경우는 실제로 제 강의를 들었던 몇 집에서는 아이들이 나중에 사춘기 때 그 어릴 때 자기가 받은 스트레스를 발산하지 못해가지고 특히 착한 아이들 문제라. 착한 아이들은요 어쩌든지 엄마 속 안 상하게 하려고 그 스트레스를 내면화시키죠. 오히려 짜증내고요 뭐 문제가 발생하고 눈으로 보이고 이건 아주 건강한 거예요. 그건 사실 가볍죠. 근데 엄마가 1년 보기에 아무 문제가 없이 엄마만 잘 듣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오히려 그렇다고 또 착한 애들 다 집에 가서 잡을라. 그런 애들 중에 이제 예를 들면 사춘기가 되면 자기 동력이 다 떨어져서 그 자기 스스로 이제 나라도 엄마를 속상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 보통 아빠들이 이런 집은 엄마를 속상하게 해가지고 엄마가 헌신적으로 이제 살림을 하고 막 이런 집에서 이런 일들이 많죠. 그 아이들은 딱 보고 눈치를 보이는 거라.
엄마가 아빠 때문에 고생하는구나. 나는 엄마를 속상하지 않게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철드는 거죠. 이걸 이제 그 정신과에서는 착한 아이 신드롬 이렇게 보죠. 착한 아이 컴플렉스. 이런 아이들 사춘기가 되면 자기 동력이 다 떨어져서 차라리 막 땡강 부리고 그래가지고 피드백을 받고 관심을 끌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 못하는 애들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퇴하는 애들이 몇 있잖아요. 제 주변에. 제가 요 강의에서도 가끔 이야기하죠. 그 지금 진짜 심한 애들은 피해 망상까지 와가지고 그 평생을 정신과 약 먹고 살아야 되고 공부는 못하고 이런 애들 있어요. 이런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죠.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엄마들이 저 남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애착관계를 잘 형성하는 것이다. 이 삐아제의 말로 하면 애착관계 형성. 그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표현, 행동, 이걸 우리가 자주 해야 되죠. 학교 갔다 오면 꼭 안고 수고했다 하고 엄마는 네가 너무 소중하다 하고. 요즘 다행히 세월호 사건 때문에 우리가 가끔 정신 차리죠. 근데 지금 2달 지나가지고 이제 이자볼 때 됐다. 그럼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 눈앞에 있고 살아있고 학교만 잘 갔다 와도 이거 진짜 놀랍고 경이로운 일이라고 그랬죠.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일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경이로운 일이에요. 우리 아이들 학교 간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마땅히 아이들을 얼마든지 칭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제정신 나가서 그렇지. 우리 현정이가 아니고 현정이 딸 경민이 뇌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한 달 반인가 있었잖아요. 중환자실에. 그때 학교를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학교 가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일상적으로 다녀갔지만 사실 그건 너무 놀랍고 감사할 일이죠. 그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칭찬할 수 있어요. 장하다 하고. 저는 우리 아들이 지금 24살이지만 서울에 와서 혼자 저렇게 사는 게 너무 장하다니까. 가끔씩 엄마 아빠 사랑해 하면서 문자로 날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자주 해요. 이게 잘 안 되면 뭐가 문제예요? 내가 아이에게 흘려보낼 무엇인가가 없다는 뜻이에요. 선생님 저는 그게 안 돼요. 이런 분들은 처방을 받아야 돼요. 내게 사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표현이 안 돼요. 사랑이 없다기보다는 그죠? 어떻게 보면 있나? 있지만 뭐에 덮여있다고 할 수도 있고 물에 덮여있어서 드러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사실은 잘 없죠. 우리가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있어야죠. 저는 생각해보니까 내게 사랑이 없어. 여러분도 있나 몰라. 나는 우리 와이프하고 연애를 5년이나 하고 막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막 딴 남자한테 갈락하는 거 겨우 붙들어가지고 내가 제가 옛날에 운동권 할 때 우리 와이프가 저를 쫄쫄 따라다녔어요. 근데 저는 남자들 원래 좀 그런 게 있어. 일 중독 이런 게 있잖아요. 저는 운동권에서 일하는 게 여자 사귀는 것보다 훨씬 중요했거든.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는 뭐 맨날 상도식 하면 따라다녔지만 저는 항상 한마디 좋은 남자 나타나면 빨리 시집 가라 하면서 늘 이런 말 했어요. 그러다 진짜 어디 딴 데 갈락하더라. 나중에 한 5년쯤 지났는데 그럼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막 목숨 걸고 붙잡아가지고 그래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내가 우리 와이프를 사랑한 게 아니고요. 나를 사랑한 거야. 우리 와이프가 나를 버리고 딴 남자한테 간다는 사실에 내가 용납이 안 돼. 내 자존심이. 그래가지고 붙들었지. 내가 우리 와이프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도 잘 생각해보라니까. 내가 진짜 누군가를 알고 나면요 나는 누구를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우리 와이프가 같이 살면서 저한테 늘 물었어요. 방금 침대에서 같이 뒹굴고 난 후에도 남자는 볼일 다 보고 나면 딱 등 돌리죠. 담배 피우고 막. 그럼 여자들 불안해져서 항상 묻죠. 자기 내 사랑해 묻잖아요. 우리 명이 엄마가 항상 저한테 물었어요. 상수님 내 사랑해? 근데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내 안에서 심판이 딱 되는 거야. 왜? 내게 사랑이 없으니까. 필요지 사랑이 아니에요. 이게 너무 좀 깊은 이야기인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보이는데 아니 호텔에서 오래되신 분들이 이제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지만
자기 필요하고 사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는 거죠.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사랑을 표현을 못하는 거야.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내게 사랑이 철철철철 넘쳐. 왜 그걸 표현을 못해요? 사랑이 없으니까 못해요. 근데 참 내가 위로가 된 것은요, 제 인생의 스승께서 자기가 먼저 우리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더라고. 자기는 사랑이 없다고. 자기가 사랑이 없다는 사실을 딱 알고 난 후에 우리 목사님이 우리 누나라고 부르는데 사모님한테 제일 먼저 한 고백이,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형제들도 있는 데서 제일 먼저 한 고백이 뭔지 알아요? 나는 지금까지 내 아내를 사랑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다 고백하더라고. 그래서 내게 큰 위로가 됐어요. 아, 내가 그런 게 아니구나. 여러분들 막 웃는 거 보니까 사랑이 있는 것 같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축복받은. 그럼 내가 사랑이 없으니까, 아니, 사랑이 없는 이유는 내가 사랑을 받은 적이 없어. 우리 엄마도 맨날 고함만 지르고 있잖아. 특히 남편 없고 공장 다니고 이러니까 공장에서 일하려면요 목소리가 커야 돼. 기계 소리 때문에. 그래 우리 엄마 목소리는 기차 화통살만 보는 것 같아요. 얼마나 큰지 알아요? 기계 소리 사이에서 서로 간에 동료들과 의사소통을 해야 되니까 항상 고함들. 그러니까 내가 우리 와이프에게도 사랑이 안 가고 우리 애한테도 난 진짜 애를 소중하게 생각했거든요. 네, 내가 어릴 때 아빠 없이 자랐고 그래서 나는 진짜 애한테 도움이 되는 아빠가 되고 싶었고 그래서 내가 4살 때부터 자녀교육에 투신했다 했잖아요. 근데 마음은 그런데 정말 어떻게 여러분들처럼 있잖아요. 잘 때는 되면 내가 우리 아이 옆에 가서 지금도 생생해요. 우리 와이프는 지 혼자 잔다니까 애 안 자는데 근데 나는 애하고 같이 애 재우고요. 재운 다음에 항상 30분 후에 방에 들어가서 또 땀 흘리는 거 아닌가 보고 이불 차는 거 보고 이걸 내가 했다니까. 그리고 막 악몽을 꾸고 막 잠꼬대를 하면 내가 꿈속에 뛰들어가고 싶고 꿈속에 들어가서 도와주고 싶었다니까요. 왜? 내가 어릴 때 맨날 그 힘센 놈들한테 시달렸거든. 근데 내가 아무한테도 뭐 SOS를 칠 수 없고 이래가지고 늘 괴롭고 이랬어요. 그래서 난 아이를 그렇게 돕고 싶었는데 도 불구하고 마음은 그런데 내게 사실은 여유가 없으니까 내 넉넉한 무엇이 없으니까 아이 공부시키면서 맨날 윽박지고 있잖아.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오늘 성질이 급해가지고 나도 발로 차고 머리 쥐갖고 어머니들 지금 교양있게 뭐 자들고 뭐 손바닥 펴락하고 뭐 종아리 거드락하고 이런 거 한 번 못 해봤어. 보통 교양있게 엄격하지만 그래 하지만 종아리 들어 하고 막 때린 다음에 또 어떤 아빠는 네가 맞은 만큼 아빠를 또 때려. 그래서 혹시 이제 잘 되시고 사랑이 잘 표현되고 이런 분들은 참 진짜 복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안 되는 분들은 아 내게 사랑이 부족해서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내가 정신과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신과 간다고 사랑 안 줘. 그냥 정신과 가면 들어주고요. 약물 처방해주고. 근데 이거 애 키우면서 오는 이 충동 조절 장애는 정신과에서도 대책이 없어요. 우울증 같으면 항우울제에 딱 투여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혓바닥 좀 말리게 하면 돼. 조울증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조증이면 이제 올라가는 거지. 막 말이 많아지고 막 흥분하고 막 이렇거든. 그때 조심해야 되는데. 그럼 딱 정신과 약 딱 먹으면 혓바닥 딱딱 말리고 약간 이완되면서 말을 잘 못하게 돼요. 그럼 이제 긴장이 완화되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사고 덮치는 거죠. 근데 충동 조절 장애는 그런 것도 없어. 왜 이게 정기적으로 이게 이 리듬을 타는 게 아니고 언제 조금 밀릴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내가 내 존중감을 찾는 게 더 중요하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진짜 소중한 존재인지, 누가 나를 소중하다고 여기는지 이게 이제 필요하고. 저는 이제 뒤늦게 자존감을 회복했죠. 제 인생 스승을 만나서 아, 사람은 누구나 소중하다. 네, 이 말을 들었어요. 권정영 선생의 동화 강아지똥을 읽으면 모든 것은 소중하다 이걸 이제 말하는데 그 동화책 읽어도 사실은 잘 몰라.
물론 이제 우리가 그런 시각을 확보한 후에 그 강아지 똥을 아이들한테 그림책을 읽어주면서 심지어는 강아지 똥조차도 그 민들레인가? 민들레꽃을 활짝 피우게 하는데 그 강아지 똥이 자기 온몸을 들여서 민들레를 딱 피어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권영 선생이 그 안동의 그 아주 총구석에서 그 평생을 조그만 교회 종직이로 살았죠. 안 그래도 2학기 되면 내가 그 권정생 선생 그 기념관 거기 한번 우리 단체로 소풍 가려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 뭐 안동에 있는 무슨 조그만 초등학교 폐교 그걸 이제 안동시에서인가 이렇게 사가지고 권정생 선생 문학관 만들었죠. 7월달에 개관한다더라고. 원래 있었는데 좀 어설프고 이래가지고 안동시에서 예산을 그 대규모로 투자해서 이제 그 권정생 문학관을 이제 좀 이렇게 새롭게 단장한 다음에 7월달에 그 개관한다고 뉴스에 났더라고요. 그거 내가 생각이 했어. 8월달에 갈까. 8월달에 간다가 엄마한테 더워서 안 올끼고 가을에 언제 우리가 아이들 데리고 주말에 소풍 삼아서 가서 그 호세일치 엄마를 뭐 버스 대절하고 이러면 또 뭐 보험 들어가니까 골치 아프니까 각자 알아서 차 몰고 와가. 딱 맨날 대신 거기서 번개를 하고 번개 소풍 삼아서 그거 하면 참 좋겠다 싶더라고. 옛날에 내가 우리 애 어릴 때는 내가 이거 많이 했거든. 제가 어디 강원도 영월 예를 들면 잠수내 회원 누가 하는 펜션에 놀러 간다 하면서 잠수내에 살짝 흘리잖아요. 그걸 뭐 30명씩 오고 이랬다니까. 서울에서 어떤 분은 잠수내 어떤 분은 그리움버님 강원도 영월에 온다고 서울에서 가슴 막 두근거리면서 한다는데 아 진짜예요 이거. 그래가지고 영월 시내 와가지고 통닭을 10마리 챙겨가지고 그거 들고 딱 그 펜션에 나타났더라고. 그 여러분들 저를 공짜로 보고 있잖아요. 그 2학기 때 권정생 문학관 한번 체험학습 소통 그 권정생이 어떤 분인지 이런 것도 좀 아이들한테 들려주고 또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뭐 어린 애들은 강아지똥 아니면 뭐 다른 동화들 그림책들 큰 애들 같으면 뭐 몽실언니나 뭐 이런 책들 좀 읽게 하고 엄마들은 몽실언니 같은 거 좀 읽어봐야 돼. 큰 애가 읽을 게 아니고 그 이제 2학기 때 해봅시다. 미리 가지 말고 8월달 가면 더워. 그러니까 한 10월 초나 뭐 이럴 때가 딱 소풍하기 좋은 때 가서 그런 데서 애들하고 놀고 우리 좀 호세일치 강의도 좀 발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그 강아지똥 이야기하려고 그랬죠. 강아지똥이 주는 메시지가 그냥 무엇이든지 소중하다 이거거든. 다 쓰임이 있다. 그러니까 뭐 강아지똥은 모르겠고 그까지는 안 가더라도 우리가 인생이 사람은 누구나 소중하다. 내 조건과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내 학벌과 외모와 상관없이 정말 소중하다. 이 말을 내가 내한테 해줘야 되죠 누군가가. 그래야 내가 자존감이 높아져요. 저는 진짜 자존감이 현저하게 낮았어요. 항상 열등감. 전 지금도 생각나는데 서울에서 직업훈련을 다닐 때 전 초등학교 졸업하고 인쇄소 사원으로 처음 일했다 했죠. 인쇄소 사원이라면서 계곡 검정고시를 했어요. 정말 고등학교를 가고 싶었거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대공고에 시험을 쳤어. 대공고 전자과를 가고 싶었거든. 왜냐면 구미에 전자공단이 막 들어서고 그래가지고 그거 전자기술 배우면 앞으로 먹고 살기 좋대. 그런데 대공고 전자과를 지원했어요. 근데 성적이 안 되고 전자과 떨어지고 자동차과에 더 가게 간 거야. 근데 여기라도 가고 싶었거든. 근데 엄마 혼자서 벌어가지고 우리 형이 이미 고등학교 먼저 가 있어. 우리 형이 중학교 검정고시에 고등학교 딱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보다도 빠듯한 내까지 못 가잖아. 근데 할 수 없이 선택한 게 서울에 있는 직업훈련을 들어갔어요. 정수직업훈련 17살 때. 왜 거기 가면 공고에서 배우는 그 기술을 가르쳐서 2급 경사 자격증을 따게 한다. 공고에 가면 2급 경사 자격증 따고. 정수직업훈련은 많이 들어봤어요. 정수장학회라고 들어봤어. 그 박정희와 유경수가 만든 유경재단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이에요. 국비직업훈련. 그 전에 국비. 지금도 생각나요. 17살 때 입학식 하는 날 17살 9월 초에 입학식을 하는데 박근혜가 거기 치사하러 왔잖아. 원래는 자기 엄마가 와야 되는데 엄마가 2년 전에 8.15 경축식 날 8.15 기념식장에서 문세광한테 저격당했어. 1978년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후로
퍼스트 레이디를 박근혜가 했다니까. 그래, 박근혜가 26살 아가씨가 우리한테 그 직업훈련은 입학식장에 축사하러 와가지고 우리 쫙 서있고 우리하고 악수하고 막 이랬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다. 무슨 이야기가, 그래, 그때 직업훈련 다닐 때 서울 시내 다니면요, 고등학생들 다 교복 입고 못 다니잖아. 그 나는 그 시절을 양아치처럼 지냈잖아요. 교복이 없으니까. 그런데 버스 타고 이런 일이 얼마나 그 깊은 열등감에 시달리는지 몰라요. 나는 아무도 내한테 관심이 없어, 사실은. 근데 내 스스로 나는 학교를 못 다닌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교복을 못 입었다 이런 것 때문에 진짜 깊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 어린 시절의 영향이 평생을 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수학 공부 이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 자, 자존감을 높이는 것은 아이를 있는 그대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걸 표현하는 것. 이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고설주 출신이라면 이제 아이들 학교 갔다 오면 빨리 손 씻고 과일 먹고 할 일 해라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여유있게 다른 거 다 물려도 돼요. 내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때, 유아기 때 꼭 해야 될 거 없어. 꼭 해야 될 학습적인 거 없다고요. 안 해도 돼. 요 세 가지만 하면 돼요. 요 세 가지만. 얼마나 간단해요. 근데 이 비결을 다 가르쳐준다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서 지금 전국 0.05% 한 아이 아빠의 이야기를 내가 차라리 이런 이야기는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어디 가서 듣겠어요. 돈 주고도 못 들어. 기껏해 동네 언니들 뭐 하는 그 동네 언니들하고 곤란 일으키지 말고 뭐 제가 다 해보고요. 대한민국에서 제가 저보다 별난 아빠 잘 없다니까. 물론 푸른이 아빠 뭐 있지만 어쩌면 푸른이 아빠가 제가 훨씬 더 좀 골 때렸을지는 몰라요. 푸른이 아빠는 이제 능력이 있어 유명해져서 그런 거지. 저는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우리 아이가 서울대 논술시험 준비해야 되잖아요. 논술시험 문제 알죠? 제한테 시간에 그 논술시험 글을 많이 써야, 논문을 써야 되는 건데, 근데 우리가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뭘 했는지 알아요? 사법시험 공부하는 그 청년들의 동아리에 들어가가지고, 카페에 들어가가지고, 사법시험은 2차 시험이, 1차 시험은 그 객관식이고, 2차 시험은 논술시험 나흘 동안 치거든. 하루에 2과목씩. 첫날 헌법, 뭐 이런 거, 민법 이런 식으로 해서 8과목을 논술형으로 치는데, 그러니까 사법시험 치는 애들에게 논술형 시험 많이 치죠. 그래서 사법시험을 공부하는, 사법시험 2차 시험을 공부하는 청년들은 필기구를 어떤 걸 쓸까? 근데 이걸 알기 위해서 사법시험 카페에 들어갔잖아요. 그거 다 뒤져가지고 이 사람들이 필기구를 다 테스트해가지고, 물론 사람 개인차는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만년필을 좋아하고. 근데 대부분 공통적으로 일본에서 만들어진 이 필기감 아주 좋은, 그립감 좋고 잘 굴러가는 이런 몇 개의 필기구들이 있어. 그걸 다 테스트해보고 그 필기구 끝에 그 볼의 굵기까지 애들이 다 계산해가지고 번지는지 여부, 글씨가 너무 굵어서 그 늙은 법학 교수들이 쉽게 읽어낼 수 있는지 빡빡하게 느끼지 않는지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애들이 사법시험 필기구를 준비한 거예요. 근데 거기다 그 필기구를 다 조사해가지고 우리 애가 쓸 필기구 목록을 딱 프린트했잖아. 그거 들고 내가 교보 아케이드 찾아갔어. 갔더니 그 중에 일본은 교보 아케이드 있는데 일본은 없더라고. 근데 교보 아케이드가 이걸 일본에서 수입 좀 해달라고 했는데 주문까지 했대. 그러니까 보통 압박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냥 뭐 꼴란 제가 알고 있는 게 꼴란 잠수내는 이 수준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뭐 모든 초등학교마다 뭐 잠수내는 것 때문에 저를 계속 불러가 이제 다음 주 마지막으로 다 끝나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꼴란 그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하는 잠수내는 거 이 수준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질문만 잘해주면 저한테 나올 게 많아요. 또 이런 경험을 다 하고 내가 말하는 거야. 그냥 대충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이 말하면 엄마들이 머리 터질까 봐 내가 말을 다 못하죠. 그러니까 차근차근 이제 들으면서. 그러니까 그냥 내가 이 세 가지만 하면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제가 다 해보고 또 주변에 모든 많은 사례를 보고 또 잠수내 그에서 제가 십몇 년 동안 굴러 먹었잖아요. 그럼 끝에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거야, 사실. 그러니까
어릴 때 너무 막 공부에 막 너무 연연하지 말고 솔직히 말하면 공부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공부에 연연하면 안 돼요.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진짜 내가 뭘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놓아야 돼. 알아요? 이게 보통 고수가 아닌데 이거는. 진짜 애들을 수학 공부 잘 시키려고 하면요, 내가 수학 공부를 내려놔야 돼. 알아요? 내가 수학 공부를 붙들고 잘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한 내게 힘이 들어가거든. 뭐 배울 때, 수영 같은 거 배울 때 힘을 빼라 하죠. 힘을 빼라. 물에 뜨려면 힘을 빼야 하는데, 그런 말 많이 들었죠? 하다못해 방송 댄서한테 힘 빼라 소리 안 해? 뭘 하든지 힘 빼라 한다니까? 일단 힘을 빼야 동작이 유연해져. 그죠? 힘을 주고 잘해보려고 하면 뭔가 뻐둥뻐둥거리죠. 제가 영희 아빠한테서 YWCA 수영장 가서 수영을 이제 배웠는데, 내가 이제 시킨 대로 했어. 내 대로 힘을 빼고 부드럽게 이렇게 했어. 근데 나중에 물 밖으로 나오니까 영희 아빠가 하는 소리가, 형은 꼭 로봇캅 같아. 나는 부드럽게 젓는다고 적고 있는데, 나는 잘해보겠다고 나는 모르게 의식적으로 힘이 들어가 이래. 예, 우리 아이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공부를 잘 시키고 싶으면 내가 공부로부터 잘 이루어져요. 이 엄마 수준에서 너무 어려운 질문이지만, 진짜 공부를 잘 시키려면 어릴 때 이것저것 쓸데없는 거 다 놓고 우선 뭐 해야 돼요? 자존감을 높여줘요. 그래야 나중에 진짜 공부할 시기가 오면 제대로 엄마하고 소통하면서 할 수 있다니까. 전부 유아 엄마들 있죠. 이마트에서 오는 것도. 유아기 때, 초등 저학년 때, 공부가 아니라 사실은. 지금 옆집 엄마하고 비교하고, 동서 애하고 비교하고, 아무 소용없어요. 진짜 공부해야 될 시기가 온다니까. 그런데 대부분 엄마들 어때요? 저학년 때, 유아기 때, 수학 공부 다 질리게 만들죠. 바닥 학습지 시키고 이래가지고. 이게 호절지에서 많이 들으신 분들 이제 그렇게 안 하겠지만, 수학 공부는요, 가능하면 학습지 끊고, 학습지 하면 안 돼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해요. 첫 번째는 이제 아이에게 자존감을 높여주는 이야기를 하니까 시간 다 돼요. 두 번째는 뭔가면요, 이제 자존감을 높이는 걸 기본으로 하고, 두 번째는 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좋아하는 아이로 만들어야 되죠. 이거 목숨 걸어야 돼.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만들기. 아니, 공부 잘하려면 뭐 해야 돼요? 문자로 된 꼬라지를 좋아해야지. 문자로 된 거 보면 던지는 남편들 있죠. 머리 아프다 하면서. 평생 독서 안 하는 남편들 있어. 참았네, 말을 못하겠네. 공부 잘하긴 어려워요. 창의적으로 사업을 잘할 수는 있겠지. 저는 잘 모르고. 근데 공부를 잘하려면 모든 공부가 다 뭐로 되어 있어요? 문자로 되어 있어요. 이거 전문적으로 텍스트로 되어 있다. 그 텍스트에 대한 친밀감, 텍스트에 대한 이해 능력, 이런 걸 높여야 되죠. 잠시만 영어를 잘하려고 하면 결국 뭐 해야 돼요? 영어 동화책 읽어야 되거든. 영어 동화책 읽기 위해서 집중 듣기라는 걸 하는 거라. 하여튼 텍스트로 된 걸 아이들이 좋아해야 공부를 잘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게 하려면 일단 책을 좋아하게 해야 되고, 책을 좋아하게 하려면 지금 약하고 끊어야 되고. 근데 미안한 말이지만 푸른 약하고 너무 친해가지고는 책 장기적으로 좋아하기 진짜 어려워요. 어릴 때부터 책 많이 읽혀야 된다는 저는 말 안 했어요. 방금 많이 읽힌다가 아니고 책을 좋아하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대부분 엄마들은 많이 읽힌다고 들어. 그리고 그러면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몇 권 정도 읽어야 돼요 하면서 잠시만에 질문하더라고. 그리고 어떤 엄마는 우리 아이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2,000권 읽었어요 하고 그 지그지그 사람 전집 숫자겠지. 차마 애가 그만큼 읽었을 거예요. 그리고 애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만큼 읽었다면 그건 문자 중독이지 책 읽기가 아니고. 그럼 바깥에는 안 나가노나? 놀이터 가서 좀 뛰놀고 애들하고 축구도 하고 이래야 되지. 맨날 책만 읽으면 그 문자 중독이죠. 그 책을 너무 많이 읽어도 안 좋아. 그럼 우야가 똑똑하겠네. 우야이 우야예요. 책을 좋아하게 해야 되죠. 근데 어릴 때부터 그 전집 같은 걸 가구처럼 도배해놓고 책에 질리게 해놓고 그게 크면서 그 책을 좋아하겠어요. 질린다니까. 아니 저도 그런데 집에 책이 꽂혀 있잖아요.
근데 꽂혀있으면 제목만 보고 내가 마치 읽은 것 같은 상상이 돼. 사실 안 읽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우 없어요? 뭐 어디서 뭐 유명한 명작 소설들 있어. 안 읽고도 내가 읽은 척 한다니까. 줄거리만 알고. 예를 들면 데미안 나 안 읽었거든. 근데 데미안이 하도 유명하니까 데미안을 내가 인용하잖아요. 알에서 깨어나와야 한다. 엄마들이 보통 자기 알에 갇혀있죠. 알은 세계다. 데미안에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엄마들이 가진 생각과 관념의 세계가 있죠. 이게 데미안식으로 말하면 자기 알인 거야. 알에서 깨어나와야 된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자기 세계에서 벗어나야 우리 아이들 키우는 것도 사실 같아요. 자녀에 관한 내 관념, 내 지식, 내 생각, 내 짧은 경험이 엄마들마다 다 있거든요. 늘 여기서 갇히는 거야. 그래서 요 안에서 내가 뭘 선택하는 거죠. 근데 이제 호시같이 오시면 이걸 깨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께 드리는 말씀은 사실 어머니들 관념을 깨는 거예요. 안 깨지면 할 수 없고 깨지면 자기가 도움이 되고 복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책을 좋아하게 하는 거예요. 좋아하게 하려면 우선 좋은 어린이 책을 잘 골라서 엄마들이 많이 읽혀줘요. 이 말씀 많이 들었죠. 그리고 뭐 주제가 뭐 책 읽기가 아니니까 이런 뭐 2학기 때 하든지 하고 지나갑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애들이 책을 질리게 하면 안 되고요. 좋은 책을 아이의 성장 과정에 맞게 적당히 사서 적당히 읽히고 또 그거 다 읽고 집에 읽을만한 책이 없으면 또 서점에 나와서 또는 뭐 시내 나가서 도서관에 빌리든지 사든지 이렇게 성장 과정에 맞춰서 해야 되지. 그죠? 일반적으로 하는 것처럼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무슨 전집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책이 가구처럼 여겨지고, 물론 아이들 중에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그것도 책이라고 읽긴 하지만 그 얼마나 못 가요. 얼마나 못 가. 나중에는 엄마는 책을 고를 줄 몰라. 푸르미 엄마처럼. 그러니까 전집 아저씨가 권하는 대로 계속 사다 두고 그러지. 워낙 유명한 집에서 한 거라 가지고 내가 참 막 더 이상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아이의 성장 과정에 맞춰서 몇 권의 책을 사서 읽어주는 거예요. 좋은 책, 어린이 책. 그런 점에서 제가 늘 권하잖아요. 어디 가는 거. 언제까지 너를 사랑해. 뭐 이런 책. 요즘 호설치 너무 가난해져가지고 책이 많이 없어가지고 제 눈에 책이 잘 안 띄는데 그 뭐지? 요즘 제일 대표적인 뜨는 그림책 구름빵. 오늘 보니까 구름빵 같은 건 원래 전집으로 나왔다는데 한솔 수북에서 전집으로 나왔다가 워낙 반응이 좋아서 그것만 다른 걸로 다시 냈대요. 그 지금 생각해도 우리 애 어릴 때도 읽어준 그 수많은 그림책들, 우리나라 그림책은 잘 없죠. 우리나라 그림책 작가들이 아주 그죠? 별로 이렇게 잘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건 잘 없고 이랬고, 그 당시 그림책 중에서 뭐 우리 애들 진짜 좋아했는 거 도깨비를 빨아버린 우리 엄마,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 뭐 이런 뭐 영국 미국의 유명한 그림책 작가들, 뭐 존 버닝햄, 무슨 윌리엄 스타이그, 뭐 또 뭐 등등등등 뭐 하여튼 이런 분들 그림책, 그리고 일본의 그 그림책들 달리만요, 뭐 또 뭐 우리 순이 뭐 이런 그림책들이 하여튼 지금 하도 오래돼가 생각이 안 나요. 그 밖에도 수많은 그림책들이 있어요. 이런 정말 아이들이 지구와 만나면 자기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아서 그 책을 막 품에 안고 막 이래 다니는 이런 책들 있잖아요. 그런 책들을 아이들한테 많이 읽어주고 읽히고 해야 하고요. 그러려면 엄마들 공부 좀 해야 된다고 했죠. 공부.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디 가서 묻더라고. 이마트 갔는데 어떤 똑똑한 엄마가 그 묻더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 엄마한테는 그 인문서를 가르쳐줬잖아요. 어린이와 그림책 없네. 있어. 아, 저 위에 있네. 요거. 어린이와 그림책. 이 엄마들은 이게 필수적으로 읽어야 되죠. 일본의 유명한 그림책 전문가 마쓰이 다다시인가 하는 분이 쓰고, 그 마쓰이 다다시가 쓴 5권의 책을 이화여대 그 유아교육과 지금은 명예교수죠. 이상근 박사가 그 5권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한 권으로 딱 요약한 거예요. 다이제스트 하는. 저 책은 유아기 초등학교 저학년 그 그림책 읽어주기 입문서예요. 입문서. 그리고
또 하나 추천은 이거 우리 아이 책날개를 달아주자. 이 아줌마가 좀 못되게 쓰긴 했지만 엄마들이 시각을 교정하고 관념을 깨고 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책 읽기에 관한 관념을 이렇게 변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돼요. 우리 아이 책날개를 달아주자. 그리고 그림책이 우리 아이들 인생에 얼마나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걸 좀 더 깊이 알고 싶으면 여기 있네요. 가래 있네요. 쿠슐라와 그림책 이야기. 이 쿠슐라라는 이 뭐지? 자폐인가? 한 자폐 어린이가 그림책의 영향을 통해서 여기 있잖아. 뒤에 요 숨어 있어. 예. 이거 심리학 공부하거나 하는 사람들에게 유명한 고전이죠, 고전. 그리고 뭐 독서치료 뭐 이런 거 관심 있으면 독서치료 아니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책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거 알려면 이런 건 정도 읽어야 되죠. 그리고 좀 크면 이제 좀 크고 초등 고학년이다 아이들이 그럼 엄마들이 이호덕 선생의 책들 이호덕 선생 돌아갈 권정 선생하고 아주 친구처럼 그 권정 선생을 발굴한 분이죠. 이호덕 선생이 그 안동시골교회 종직일 일하면서 이제 쓴 어린이 동화책 원고를 이 권정 선생이 이렇게 아주 이름 없는 잡지 이런 데 투고를 했거든요. 근데 그걸 그 이름 없는 잡지인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거기서 이호덕 선생이 딱 발견하고 이 권정 선생을 키웠다. 두 분이 나이 차이도 열 몇 살 나고 이런데 그 돌아가시기 전까지 친구처럼 교류하면서 유명한 아동문학 평론가죠. 이호덕 선생. 어린이에게 배워야 한다. 이런 책 읽어봐야 돼요. 저는 우리 명이 어릴 때 이호덕 선생의 책들을 읽으면서 내 어린이를 대하는 그 어른의 관점 이런 데 많은 도움을 받았죠. 그래 하여튼 이런저런 책들 좀 읽으면서 이제 엄마들이 책 고르는 안목을 키워가야 돼요. 안 그러면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전집 의존하고 도배해놨다가 볼 때마다 본전 생각나서 애 보고 책 읽으라고 윽박 지르고 뭐 나중에 되면 중고나라 팔고 근데도 책 읽긴 중요하다고 하니까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면 그러면 책을 어떻게 읽을까 싶어가지고 독서논술 학원 보내고 독서논술 학원 같은 데 가면 한 달에 한 권씩 추천해서 읽게 하고 하거든요. 아니면 한우리 독서논술 불러가 시키고 뻔하잖아 코스가 뭐 아무도 모르니까 뭐. 그 아이와 함께 우리도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 그렇지 않으면 참 어려워요. 그리고 하여튼 두 번째는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게 해야 되고 책을 좋아하게 하려면 좋은 책을 많이 읽어줘야 돼요. 그림책 같은 걸 많이 읽어주고 또 그림책을 읽어주면서 그림책을 빌려서 우리 마음을 표현하고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런 그림책, 마음이 담긴 그림책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뭐 이런 그림책을 읽어주면서 우리 제정신은 안 되니까 그런 그림책 읽을 때라도 거기에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고 저도요 그 그림책 별거 아니지만 그냥 읽으면 딱딱하지만요 거기 마음을 실어서 내가 강의할 때 많이 써먹거든. 강의할 때 내가 그 그림책 엄마들한테 읽어줘요. 그 그림 이렇게 그거 해가지고 스크랩 해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한테 그 표현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표현을 정말 내가 마음껏 다 했던 이야기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 아이가 정말 어려울 때 그 군대 가서 절망적일 때 아이를 살리는 결정적 계기가 된 이야기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삭막한 대구 자연과학고등학교 가서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학부모 교육을 했는데 자연과학고등학교 진짜 공부는 다 실패하는 아이들 미안한 말이지만 공부는 정말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자연과학고등학교 요즘 말로 하면 자연과학고등학교고 옛날 말로 하면 대부분 농고죠. 거기 내가 부모들 강의하러 갔어요. 거기서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내가. 그죠? 근데 내가 그 이야기를 딱 했더니 엄마들 다 울더라고. 교양선생님도 울더라고. 그 교양선생님 강의 잘하는가 싶어 중간에 들리러 왔다가 다 울었어요. 그 두 가지를 하고 이 두 가지가 기초가 돼야 그 다음에 나머지가 되는 나머지 학습이라는 것이 가능해져요. 안 그러면 대부분 어릴 때 뭐 아무리 해가 밀어붙이고 설치고 해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학습의 세계로부터 탈락하죠.
근데 탈락하고 나서 뭐 어쩔까요? 하고 이렇게 하면 늦었어. 저한테도 많이 오긴 오는데, 물론 또 처방이 없는 게 아니지만 그죠? 그러면 아까 성탄하게 가려면 어린 시절이 중요하다니까. 유아기 때 아이들을 깊이 사랑하고 자존감을 높여주고, 엄마들이 자존감 높이는 자기 마음에 뭐가 없으면 그건 좀 달리 찾아야지. 그래서 그런 코스도 마련해놨잖아 제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 공부를 하는 거죠. 이제 수학 공부 영역으로 들어가서는 어릴 때 뭘 하라고 했죠? 연산을 지나치게 하지 말고 장난감을 많이 가지고 놀라고 했어요. 왜? 어릴 때 아이들은 주로 우뇌를 중심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장난감 같은 거, 이 교구라고 일반적으로 표현되는 수학 관련 장난감, 수학적 장난감을 많이 가지고 놀고 하는 것이 수학 공부의 기초를 다니는데 아주 중요하게, 특히 수학 공부의 반을 차지하는 기하영역, 그래? 어릴 때 유아기적 용어로 말하면 이른바 공간지각력, 뭐 이런 걸 키우는데 아주 중요해요. 내가 여학생들이 왜 수학을 어려운 건데 유심 연구해보면 그렇더라니까. 남학생들 어릴 때 레고를 조립하는데 여학생들은 인형 옷 갈아입히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인형 옷이나 뭐 인형들은 이 수학하고는 좀 별로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돼. 수학은 뭐 삼각형, 사각형, 뭐 원, 뭐 일단 뭐가 딱 나와 있잖아요. 여자들이 원래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어릴 때 가지고 노는 도구들이 많이 달라. 그래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색종이 접기, 이거 교구는 아니지만 색종이 접기 같은 거 하면요, 비례, 대칭 이런 개념을 많이 배우게 된다니까. 색종이 접기 또 있노. 그래서 저거 많이 하잖아요. 칠교놀이. 중국에서 말하는 칠교놀이, 서양에서 말하는 탱그램, 7자리 조각을 평면을 계속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보는 작업, 이걸 워터시크지 프린트 해가지고 해보라니까. 칠교놀이 하면 한 모양만 만드는 거 아니죠. 가장 기본적인 모양은 7가지 조각을 가지고 사각형을 만드는 것인데, 사각형뿐만 아니라 워터시크지 인터넷 같은 거 프린트하면 여러 다양한 모양을 제시해놓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모양을 서로 만들기 경쟁하는 거라, 엄마, 아빠, 아들이. 그래가지고 우리 집은 그렇게 했다니까요. 우리 애가 만들면 동그라미 하고, 엄마가 만들면 세모하고, 제가 만들면 꽃게 하고, 이렇게 같은 모양을 그죠? 가지고 가족들이 경쟁하면서 노는 거라. 누가 서로 잘 만드나. 그리고 체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좀 발전하면 평면도형은 칠교놀이라면 입체도형은 뭐라고요? 소마큐브 7조각으로 된 이걸 가지고 놀면 캣초의 치매 예방도 되고 창의성을 기르고 이런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우리 장모님한테 칠교놀이 딱 소마큐브를 내가 선물했잖아요. 심심하실 때 하시라고. 그런데 쏟아가 줬잖아. 쏟아가 시골에 갖고 가시라고. 우리 장모님 그 쏟은 걸 통에 담으려고 뭐 열심히 노력해서 20분 만에 딱 만들어가지고 정육면체 딱 만들어가지고 가져왔어요. 그런 걸 갖고 노는 거죠, 어릴 때. 그러니까 이제 한 예를 몇 가지 든 것인데, 어릴 때 수학 공부는 이렇게 즐겁고 재밌게, 즐겁고 재밌다 이 느낌이 들어야 돼요. 저학년 수학 공부는. 이거 안 되면 진짜 어려워요. 엄마는 자꾸 문제집 또는 뭐 학습지 이런 데다가 바닥에 문제가 막 쓰여 있는 걸 이걸 계속 푸는 거, 이걸 자꾸 수학 공부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진짜 위험한 발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장난감들 많이 가지고 놀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진도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것은 뭘 한다고요? 수학 교과서를 가지고. 그래서 교과서의 여분을 반드시 사서 집에 두라고 했어요. 학교 교과서 보내가지고 사물함에 처박아 놓고 애 진도는 어디 나갈지 모르고 이러면서 애가 수학 공부를 잘하기 바라는 것은 이건 완전히 도움문신거지. 그러니까 반드시 인터넷을 통해서 교과서 팔잖아요. 사서 애들은 3학년이다 이러면 최소 한 2학년 거 4학년 교과서는 있어야 돼요. 사실은 초등학교 6학년 전과전이 집에 있어야 돼요. 수학 교과서 이런 건 절대 남주면 안 돼요. 나머지 교과서는 동생 주고 동네 후배 주고 해도 돼. 수학 교과서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언제 빵꾸 날지 모르니까.
우리가 5학년 때 어떤 개념을 어려워하잖아요. 그러면 5학년 개념을 해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의 개념에서 무슨 부족이, 이해 개념이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제가 1학년 수학 교과서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1 더 큰 수를 고르라. 그죠? 예를 들면 뭐 369보다 1 더 큰 수 이렇게 묻는다고요. 그러면 1 더 큰 수라는 개념이 너무 어려워. 우리 애 때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 수학 교과서의 편제를 잘 보면요, 1 더 큰 수를 알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뭘 하는 줄 알아요? 여기 1학년 1학기 수학 교과서예요. 제일 처음에 이 수가 이제 교과서 보면 보통 몇 개의 큰 단어로 되어 있죠. 제일 앞에 나오는 게 항상 수 단어이죠. 수와 연산, 옛날에 이렇게 부르는데 요즘은 수, 그죠? 여기 보면 첫째 단어의 국가의 수, 두 번째 단어의 여러 가지 모양, 이게 도형이라는 뜻이에요. 도형. 그 다음에 연산, 더 센터 뺄세. 그 다음에 비교하기, 이거 측정이라고, 측정, 수학적 용어로. 그 다음에 50가지 수, 이렇게 크게 1학년 1학기 5단어로 되어 있어요. 일단 수라는 단어 보면 제일 처음에 뭔가 하면요, 셀 수 있어요 하면서 여러 가지 구체물들을 세는 개념을 가르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처음에는 일단 구체물들을 세요. 그런 다음에 그냥 센다는 개념이 있어야 돼요. 이걸 한자로 뭐라 해요? 지수와 서수 뭐 이런 걸 배웠죠. 자, 센 다음에 물건의 개수를 세는 걸 애들한테 개념을 잡고, 그 다음에 뭐예요? 1, 2, 3, 4, 5를 가르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여기 밑에 뭐 1, 2, 3, 4, 5를 알 수 있어요 해놓고 뭐해요? 이거 뭐 구체적으로 수학적 용어로 하면 1대1 대응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숫자 1과 구슬 1개, 이게 1대1로 대응한단 말이죠. 그리고 왜 1개를 보고 1이라고 하는지 애들이 개념이 안 잡히면 이거 어렵다니까? 그건 약속이죠, 약속. 이걸 이제 수학 전문 용어로 1대1 대응 관계를 가르친다, 이렇게 말해요. 자, 1, 2, 3, 4를 배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순서를 가르치는, 이제 서수를 가르치는 거죠. 차례대로. 서수 개념을 잡아요? 그래야지 이제 하나 더 많은지 적은지도 수를 통해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거죠. 자, 네 번째 개념까지 배웠어요. 네 번째 개념을 배운 다음에 영어를 배웠고, 영어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이죠. 5개를 배운 다음에 이거 또 있네. 그 다음 6, 7, 8을 배우고 마지막 바로 앞에 이제 1 더 큰 수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아니네. 그 다음에 국가의 순서, 아까 1, 2, 3, 4도 했으니까 그 다음에 1 큰 수와 1 작은 수를 깨우치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거 생략하고요, 1 더 큰 수, 1 작은 수 학습지에 보면 하락하면 너무 어렵다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 우리는 다 알죠. 근데 엄마들도 사실 잘 몰라. 그러니까 애들을 납득시키지 못하고 머리 쥐박고 있어. 개념을 잡아야 돼, 개념을. 그러니까 초등 저학년의 수학 공부는 개념을 잡는 거, 이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개념이 안 잡히면 나중에 가면 빵꾸가 나요. 대충 하면 뭐 나중에 가면 다 할 수 있지만 구구단도 마찬가지죠. 구구단의 원리를 아이들한테 납득시켜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죠. 나중에 되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수학 잘하는 애들도 그래요. 우리 애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나눗셈을 몰라가지고 굉장히 당황했다 했죠. 이것도 나중에 내가 고등학교 때 들은 이야기야. 애가 또 커서 하더라, 커서. 자기가 4학년 1학기 때 나눗셈을 못해가지고 진짜 반에서 중간중간은 구민지라는 애한테 물었다 하더라고. 구민지라는 애가 우리 애한테 그 연애편지를 보내고 이래가지고 우리 5학년 때가 연애편지를 동시에 세 학생으로부터 받았어. 구민지, 정민지. 하나 누구더라? 내가 진짜 마음에 드는 애는 따로 있습니다. 손미진이라. 그래, 중위권 애한테 물었다니까? 근데 애가 가는데 어느 날 자기가 나눗셈에 대해서 이제 알았대. 알고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지고 막 나머지 문제를 많이 풀었다고. 그것도 내한테 한 게 아니고 저 겸이한테 어떤 식당에 가서 겸이하고 밥 먹으면서 가더라고. 그래 우리가 알았죠. 아, 애들이 진짜 어려워. 우리 애는
수학 천재 소리 들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어려워했다니까. 개념이 안 잡히면 그게 어렵단 말이죠. 개념이 잡히면 굉장히 쉽고요. 그러니까 유학이나 초등 저학년의 수학 공부는 학습지나 이런 걸 바닥을 계속 풀리고 뭐 기저귀 계산법 하고 뭐 어떤 언니가 그렇게 한다며 구몬수학은 절대 끊지 마라 이렇게 한다며. 어느 언니인지 진짜 내가 면접 보고 싶다. 면접 보고 싶다. 엄마들이 불안해서 그걸 하는데요. 그렇게 한다고 개념이 잡히기 어려워요. 학습지는 물론 개념을 설명하고 있긴 해. 그러나 학습지 제작자하고 교과서 제작자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학교에서 친숙하게 다루는 교과서를 집에서 두고 애가 개념을 어려워하지 않는지 이걸 늘 같이 구체물을 가지고 작업해보고, 여기 교과서 보면 생활 속에서 알아보자고 하잖아요. 실제로 생활 속에 있는 여러 구체물을 가지고 아이하고 확인해보고 이 작업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개념을 돕는 것을 수학 공부의 70%가 되었어요. 연산도 개념이 잡혀야 되거든. 그러니까 초등 저학년 수학 공부는 개념 확인이, 개념을 잡아주는 일을 70%라고 했죠. 그리고 그 개념이 잘 잡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익힘책을 통해서 20%. 그러니까 하루에 10분을 수학 공부한다면 7분, 2분, 1분 이렇게. 나머지 1분은 이제 중간기말고사를 대비해서 뭐 문제집을, 적당한 문제집을 가지고 이제 연습하는 것. 자, 이런 비중을 가져야 돼요. 근데 저학년 때 무슨 수능 치는 것도 아니고 수없이 연습해가지고 이번 시험 하나도 안 틀리려고 막 엄마는 올백을 그래 좋아하더라. 내 주변에 올백 맞는다고 초등학교 때 자랑하고 우리한테 한턱 쏜 아줌마들 많아. 근데 다 지금 어디 가는 줄 알아요? 내가 차마 말을 못. 안타까운 게 참 많아요. 그 엄마는 지금 내가 시킨 대로 한다고 생각할 거야. 진짜 내가 시킨 대로 하려면 내 머리를 완전히 비워야 돼요. 그러니까 두뇌 이식 수술을 해야 돼요. 어쩌면 이게 수술 과정이에요, 지금. 물론 엄마들은 주관적으로 자기 인생의 경험이 있고 하니까 내 인생에서 부족했던 것들을 우리 아이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참 소중한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자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객관적으로 봐야지, 객관적으로. 내 주관적 경험을 지나치게 일반화시키면 이걸 논리학에서 뭐라는 줄 알아요? 과도한 일반화의 오류. 내가 부족했다고 시대가 바뀌고 아이들을 살아가는 그래? 뭐 환경이나 이런 게 많이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경험을 그대로 아이한테 적용시키려고 하면 무리가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내가 뭐라 했어요? 장원 한자 뭐 이런 거. 한자 때문에 아쉬움을 겪는, 요즘 엄마들은 뭐 아예 한자 모르니까 아쉬워도 별로 안 할 텐데 항상 한자 세대는 어떤 줄 알아요? 교수들 집안에 강의하면서 한자 멋있게 쓰거든. 우리 목사님도 한자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요. 한의하고 공부해가지고 그거 쓰고 막 부럽다니까. 그래 나는 막 그래 쓰고 싶어져. 그리고 맥혔죠. 우리 애 낳고 나서 출생신고하러 갔는데 구청에 출생신고하러 가니까 와이프 이름을 한자로 써야 되는데 엄마 이름을. 근데 내가 우리 와이프 이름 한자로 쓸 줄 알아. 그래서 급당황해가지고 땀볼 뿌리다가 겨우 생각해낸 게 마침 들고 간 중등록증 보고 우리 와이프 이름을 뺏겼잖아. 박자는 내 쓸 수 있어. 박자. 경자 석자 못 쓴다니까. 뭐 그 짜가 어려운 게 아닌데도 그 이런 우사를 당하고 나면 있잖아요. 우리 애는 한자로 아쉬우면 안 당해도 이래 생각합니까? 그러면 장훈 한자 부르는 거지. 요즘 젊은 엄마들 막 중국어 시키고 뭐 이래야 되나. 뭐 중국 여행 갔다가 뭐 고생했나 몰라. 애들 꼬마들 애기들인데 막 중국어 영어 같이 막 시키고 막. 지금까지 몇 가지 이제 이번 학기 동안 지금 12번 했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 한 거 아니죠? 정말 중요한 것, 우리 아이들의 그 생명이 소중하다. 이걸 꼭 알아야 되고, 그러려면 이 소중한 아이를 살려야 하니까, 그러려면 꼭 세월호 사건 같은 게 터지기 전에라도 항상 우리 아이에게 자존감을 높여주는 표현 이런 것들을 하고, 이 표현이 잘 안 되면 저를 찾아오세요. 언제든지 제가 이제 강의도 다 끝나고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필요하면 밥 한 끼 사주면 돼요. 그 어떻게 하면 되는지 내가 조용하게 가르쳐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정말 진심으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어떤 경우에도 소중하다.
언제나 엄마는 내 편이다. 이런 이야기 해야죠. 아니 뭐 소설가 공주영도 그런 거 하대. 공주영의 소설 그 어디지? 즐거운 나이지? 거기 보면 자기 자전적 일대기가 나오잖아요. 남자를 세 명이나 거쳤더만 팔자가 더 센지 복이 많은 건지. 이 공주영이 그러면서 각각 아빠가 다른 자녀를 셋 두고 있죠. 큰 딸이 벌써 이제 20대가 후반이니까 중반쯤 됐을 텐데 그 딸에게 그 말을 하더만 그 책 다 하나 읽어보고 책 표지에 보니까 엄마는 항상 네가 가는 길을 지지하고 응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복 받는 거죠. 우리는 막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아이가 가야 될 길을 또 내가 정해놓고 막 그 길로 막 가라고 몰아붙이거든요. 저도 이제 어릴 때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힘들어하고요. 관계는 어려워지고 나중에 되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이렇게 한다니까. 혹시 애들한테 그런 소리 듣거든 너무 무너지지 말고 저를 찾아오세요. 왜? 저도 그런 소리 들었으니까. 그런 소리 들은 사람끼리 뭐 이야기해야 뭐 마음이 통하지. 그런 소리 좀 한번 들어야 제대로 이제 자녀교육 했다 하는 거야.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이 정도 소리 들어야지. 아무도 안 해주고 그런 소리 들으면 별로 충격도 안 와. 진짜 최선을 다했는데. 근데 잠순에서 얼마나 내같이 별난 아빠가 없어요. 잠순에 수십만 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는데 그렇게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애가 극하더라고. 지가 너무 서울대 떨어지고 나서 속상하니까 그 내가 막 좀 이렇게 지 기분 나쁜 소리 하니까 바로 하는 말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이렇게 하더라. 오 마이 갓. 우리가 너무 속상해서 하는 말이죠. 혹시 아이들이 그렇게 말하면 표현만 듣지 말고요. 아, 우리 애가 너무 속상해서 저하는구나 이렇게 들으면 돼요. 사춘기 지나면 이제 사춘기 되면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그때 그 말만 붙잡고 있잖아요. 저기 그럴 수가 있나 이렇게 하면 이제 원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 제 아이가 참 속상해서 그렇구나 하고 그 마음을 이제 알아주고 위로하고 이러면 금방 회복돼요. 그래서 오늘 진도는 전혀 못 나가는데 자, 지금까지 이제 드린 말씀을 몇 가지 요약했어요. 다는 말씀 못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그 세 가지만 말씀드렸어요. 아이들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표현할 것. 그리고 수학뿐만 아니라 영어도 그렇고 학습을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 책을 좋아하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뭐 책 안 좋아해가지고 학습 좀 못해도 괜찮아요. 뭐 애들 행복하게 사는데 지장이 없지만 그래도 엄마들 주로 온 이유가 우리 아이 학습에 좀 도움이 되고 싶어서 온 거니까 학습에 도움이 되려면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키워야 하고 그러려면 어릴 때 좋은 어린이 책을 잘 찾아서 엄마들이 많이 읽어주고 또 이 어린이 책들이 아이들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엄마들이 좀 인식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수학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는 어릴 때는 장난감을 많이 가지고 놀고 개념을 교과서를 통해서 잡는 작업 이게 가장 중요하다.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국어도 그렇고요. 문제는 고등학교 때 가면 3년 내에 풀어요. 어제도 고3들 이런 뭐 6월 모의고사 쳤죠. 뉴스 봤어요? 제가 학교에서 말한 대로 원래도 기조가 쉬운 영어 어제 뉴스 딱 보니까 제가 말한 그대로더만 교육부에서 원하는 대로 영어를 쉽게 출제한다. 쉬운 수능 영어가 기조죠 기조. 이번에는 뭐 수학도 쉽게 출제했다고 국어가 조금 어렵다고. 고등학교 가면요 문제 푸는 연습을 수없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학년 때부터 문제 푸는 스킬을 배울 일이 아니라 저학년 때는 뭐 해요? 기초를 다지는 작업 이거 엄마들 말로 하면 그릇을 넓히는 작업 이런 게 필요하죠. 그릇에다 뭘 담는 작업 이건 고등학교 때 가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길게 보고 아이들의 인생을 좀 길게 보고요. 그 시기마다 해야 될 중요한 것들이 다르죠. 근데 어릴 때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냥 어릴 때 잘 뛰어놀고 엄마 말 너무 잘 들어도 안 돼. 엄마는 자기 애가 자기 말이 너무 잘 듣는다고 좋아하더라. 애들은 애 나와야 돼. 인사도 잘 안 해야 되고요. 엄마들이 훈련시켜가지고 인사 잘하고 막 동네 만나는 어른들마다 꼭꼭 인사하고 이러면 그게 잘 큰 건 줄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건 훈련이지, 훈련. 애들은 사실은 어른들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사 안 하는 게 정상적이야. 근데 엄마도 훈련시켜가지고 내 엄마들한테 했죠. 집에 놀러가면 절대 애들 불러가 내한테 인사시키지 말라고. 명심해. 내 가면 나와라 해가지고 근데 지방에 들어가서 게임하고 있는 애 불러 내가 선생님 가시니까 엄마 선생님이니까 인사해야지 하면서 엄마는 내보고 웃으면서 팔은 애목 이렇게 누르고 있어. 내가 제발 그러지 말라 했죠. 세상에서는 그런 걸로 평가하겠지만 적어도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아이는 아이다고 해야 되죠. 아이가 너무 인사 잘하고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 엄마가 훈련을 많이 시켰고 고생 좀 했겠네 이렇게 보인다니까. 아이는 천진난만하고 뭐 이래야지 건강하지. 그리고 속상하면 좀 짜증도 내고 이게 정상적인 나이죠. 너무 착한 아이로 말 잘 듣는 아이로 안 키워도 되고. 3주 만에 와가지고 하여튼 지난 시간 복습했습니다. 복습. 다음 주에는 이번 강의의 핵심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수학 공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그리고 엄마들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형을 대타로 부르려고 하니까 되게 좋아하더라. 그리고 우리 형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옛날에도 자기가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자기가 어디서 이렇게 이쁜 엄마한테 환대를 받겠어. 몇 년 전에 제가 중국 갔을 때 우리 형이 대타로 안 왔는데 우리 형이 그때 다 식당에 데리고 가갖고요. 저희 그때 어디 갔지? 이건대지 갔나? 저 상인동 이건대지 가가지고 엄마들 다 밥 사고 그리고 밥 먹고 나서 이제 또 이제 서로 소감도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분위기 좋았어요. 우리 형이 그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이번에도 굉장히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종강하기 전에 뭐 마지막 날이든지 언제 한번 대타로 내가 괜찮죠? 계획하고 2학기에는 권정생 선생님 문학관 또 이렇게 소풍 가는 걸 해서 애들이 이제 한번 이렇게 그런 걸 핑계로 모여서 저하고도 안면도 좀 트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대충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